아저씨, 1,000원만 주세요. 우리 엄마가 너무 아파요. 영하 15도의 살을 파고드는 눈보라 속에서 10살 남짓한 아이가 제 고급 세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며칠은 굶은 듯 퀭한 눈, 동상에 걸려 시퍼렇게 변한 고사리 손. 저는 귀찮은 듯 아이를 밀쳐내려다 아이의 목에 감긴 낡은 털목도리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너 이 목도리 어디서 났어? 이 나비자수 누가 새겨준 거야? 제가 아이의 어깨를 붙잡자 아이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며 품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10년 전 성공을 위해 제가 외면했던 여자 서윤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죽기 전에 그랬어요. 이 목도리를 아저씨한테 보여주면 그때는 우리가 배고프지 않을 거라고.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벌가 회장인 제가 이 아이와 어떤 인연으로 묶여 있는지조차 모른 채, 그리고 10년 동안 숨겨져 왔던 한 여인의 희생. 과연 저는 너무 늦어버린 시간 속에서 이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 남자의 뒤늦은 후회와 용서, 그리고 가족을 되찾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영하 15도를 가리키는 계기판의 숫자보다 더 차가운 정적이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의 긴 계약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차창 밖으로 흩날리는 눈송이들이 마치 내 인생의 덧없는 조각들처럼 보였습니다. 번쩍이는 도심의 네온 사인을 지나 우리 집 저택으로 들어가는 한적한 교차로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신호 대기를 위해 멈춰 선 차창 너머로 낡은 가로등 불빛 아래 웅크리고 있는 작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비닐봉지 하나를 손에 꼭 쥔 채 덜덜 떨고 있는 어린 소녀였는데 그 모습이 하도 처연해서 나도 모르게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아이는 얇은 여름용 옷을 몇 겹이나 껴입고 있었고 그 위로 어울리지 않는 낡은 털목도리 하나를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아이의 목도리 끝단에 새겨진 작은 나비 문양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자수 문양은 10년 전 내가 손수 도안을 그려 서윤이에게 선물했던 그 나비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차 세워. 내가 나지막이 뱉은 말에 운전기사 김 기사가 당황하며 급히 차를 세운 후 백미러를 보았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내리시면 위험합니다. 눈발이 점점 굵어지고 있어요. 김 기사가 걱정스럽게 대답했지만 나는 이미 차 문을 열고 차가운 눈밭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구두 밑으로 뽀드득거리는 눈 밟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홀린 듯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이의 처참한 몰골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이는 내가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바닥에 떨어진 동전 몇 개를 줍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목도리는 곳곳이 해지고 때가 묻어 있었지만 서윤이가 늘 고집하던 특유의 십자 매듭 방식만큼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얘야, 잠깐만 나 좀 보자.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네자 아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눈망울로 나를 올려다보았는데 그 커다란 눈망울이 서윤이의 눈매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그 입술의 선과 코끝의 모양은 거울 속에 비친 내 어린 시절의 모습과도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금방 비켜드릴게요. 여기서 구걸 안 할게요. 아이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나는 아이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붙잡으며
목도리를 가리켰습니다. 이 목도리 말이다. 이거 어디서 났니? 내 엄마는 지금 어디 계셔? 내 물음에 아이는 눈동자를 파르르 떨며 내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엄마가 아는 척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 목도리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이는 갑자기 심한 기침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시작된 기침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아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기침 끝에 아이의 입술 사이로 핏덩이가 섞인 가래가 튀어나왔고 그대로 내 구두 위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당황하여 아이를 부축하려 했지만 아이는 이미 힘이 풀린 듯 내 품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의 몸은 마치 나뭇가지처럼 앙상했고 불덩이같이 뜨거운 열기가 옷을 뚫고 전해졌습니다. 회장님, 세상에 이 애를 어쩌시려고요. 김 기사가 차에서 내려 급히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자. 내 직속 병원으로 연락해. 응급팀 대기시키라고. 나는 아이를 안아들고 내 차 뒷좌석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차 안에 따뜻한 공기가 무색할 정도로 아이의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이는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목에 감긴 목도리를 손에 꼭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이의 얼굴에 묻은 눈가루를 손으로 닦아내며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성공에 눈이 멀어 임신 사실을 고백하려던 서윤이를 매몰차게 뿌리치고 공항으로 향했던 그 비겁한 뒷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옥죄어 왔습니다. 차는 미끄러운 눈길을 뚫고 병원으로 질주했고 나는 보이지 않는 서윤이의 시선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압박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하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환자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소화가 당직에 호출하세요.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아이를 처치실로 옮겼습니다. 나는 아이의 목에 감긴 목도리가 처치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얼른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뻣뻣해진 목도리를 만지는데 자수된 나비 문양 아래로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돋보기를 쓰듯 눈을 가늘게 뜨고 그 글씨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10년 전 내가 서윤이의 별명을 따서 지어주었던 작은 숲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목에 묻은 아이의 차가운 땀방울이 채 마르기도 전에 담당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아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폐렴도 심각하지만 영양실조가 극심해서 합병증이 우려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 보호자는 어디 계십니까? 의사의 물음에 나는 목도리를 쥔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내가 보호자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내세요. 필요한 건 뭐든 지원할 테니까 무조건 살려야 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처치실로 들어갔고 나는 차가운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히 달려와 내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보는 눈이 많습니다. 일단 수습은 제가 할 테니 댁으로 돌아가시지요. 내일 아침 이사회 회의도 있으신데 이런 일로 구설에 오르시면 곤란합니다. 비서실장의 말에 나는 목도리를 거칠게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회의가 문제야? 이 목도리가 뭔지 알아? 서윤이야. 서윤이가 보낸 거라고. 내 고함에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비서실장은 당황하며 내 팔을 붙잡고 구석으로 이끌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회장님. 10년 전 일입니다. 그분이 보낸 건지 아닌지 아직 확인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냥 우연히 비슷한 목도리를 가진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비서실장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다시 처치실 문을 응시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아이의 얼굴이, 그 목도리의 자수가 너무나 생생하게 과거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당장 유전자 감식팀 알아봐. 지금 당장 병원으로 사람 보내라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진행해야 한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 내 핏줄이라면 나는 10년 동안 내 딸을 길바닥에서 굶어 죽게 만든 살인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처치실에 붉은 등이 꺼지지 않는 긴 밤이 시작되었고 나는 복도에 홀로 남아 목도리에 나비 문양만 하염없이 어루만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처치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아이의 소지품이라며 낡은 비닐봉지를 나에게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동전 몇 개와 반쯤 먹다 남은 눅눅한 빵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그 비참한 내용물을 보며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병실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병실 침대 옆에 앉아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이 너무나 가늘어서 조금만 힘을 주면 부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이 목구멍에 걸려 아프게 요동쳤습니다. 그때 아이가 잠결에 내 손을 꽉 쥐더니 작게 웅얼거렸습니다. 엄마, 목도리 풀면 안 돼. 아빠 만나야 해. 아이의 그 한마디에 나는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 전 서윤이를 떠나보내며 내가 누렸던 그 모든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제가 되어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만을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눈은 그칠 줄 모르고 내리고 있었고 나는 이 눈이 서윤이의 눈물인지 아니면 나를 향한 저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비서실장이 검은 서류 봉투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고 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내미는 서류 봉투를 받는 내 손이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나는 몇 번이나 봉투를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들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을 바꿔버릴지도 모른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봉투를 뜯어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나는 그대로 침대 옆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서류에는 친자 확률 99.99%라는 숫자가 칼날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내 딸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잊으려고 애썼던 내 핏줄이 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가슴에 품고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며 목매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손목에 채워진 병원 팔찌와 그 옆에 놓인 낡은 목도리가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나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울음을 삼키며 아이의 목 아래 감겨있는 목도리 매듭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매듭 안쪽으로 무언가 두툼하면서 딱딱하고 빳빳한 종이 같은 것이 만져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무거운 걸 아이가 어떻게 목에 두르고 있었을까 생각하며 나는 황급히 목도리를 풀어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손끝에 닿은 것은 천조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숨겨놓은 한 장의 종이가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목에서 털목도리를 완전히 풀어냈습니다. 의식을 잃은 아이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꺾였지만 내 눈은 오직 목도리 안감의 불룩한 부분을 향해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더듬어 보니 안쪽 깊숙한 곳에 무언가 빳빳한 종이 뭉치가 덧대어져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급히 비서실장을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칼, 당장 커터칼이나 가위 좀 가져와. 비서실장이 당황하며 나가더니 어딘가에서 작은 다용도 칼을 가져와서 제게 내밀었습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목도리의 박음질선을 조심스럽게 갈랐습니다. 해진 실밥이 하나둘 터져나갈 때마다 내 심장 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벌어진 틈새로 빛바랜 종이 뭉치와 낡은 은색 펜던트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이건 내가 서윤이한테 줬던 목걸이잖아. 바닥에 떨어진 펜던트를 집어들자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펜던트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10년 전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 공원 벤치에서 찍었던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서윤이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지금 내 눈앞에 누워있는 보람이의 미소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함께 나온 종이 뭉치를 펼쳐들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아이의 출생증명서였습니다. 아버지란에 적힌 강진혁이라는 석자가 내 눈을 찔렀습니다. 서윤이는 내가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 순간에도 아이의 아버지 자리를 비워두지 않고 나의 이름을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비서실장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옆에서 서류를 훔쳐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 저 아이가 회장님 따님이 맞으신 겁니까? 나는 대답 대신 증명서 뒤에 접혀있던 서윤이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서윤이의 필체가 눈물로 얼룩진 종이 위로 드러났습니다. 진혁 씨, 이 편지를 당신이 보고 있다면 나는 아마 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보람이 곁에 없을지도 몰라요. 당신을 원망하며 살려고 했지만 우리 보람이를 볼 때마다 당신의 얼굴이 보여서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당신의 앞길에 방해가 될까봐 멀리서만 지켜봤던 시간들을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보람이만큼은 춥고 배고픈 길바닥이 아니라 당신의 따뜻한 품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어요. 염치 없지만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편지 마지막 장에는 보람이가 돌 무렵 찍은 사진부터 유치원도 가지 못한 채 집 마당에서 찍은 듯한 사진들이 수십 장이나 겹쳐 있었습니다. 사진마다 서윤이가 적어놓은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보람이 첫 걸음 맞댄 날, 아빠를 닮아 견과류를 못 먹는 아이, 잘 때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버릇 같은 사소한 기록들이 칼날이 되어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나는 편지를 가슴에 꽉 움켜쥐고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신음을 참으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오열은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는 화려한 회장실에서 수천억의 돈을 굴리며 성공을 맛보고 있었는데 내 여자와 내 아이는 단칸방에서 암과 싸우며 푼돈을 모아 저축하고 있었다니요. 아저씨, 왜 울어요? 우리 엄마가 아무 때나 울지 말라고 했는데. 어느새 의식을 차린 보람이가 쉰 목소리로 나를 불렀습니다. 아이는 야윈 손을 뻗어 내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려 애썼습니다. 나는 보람이의 그 작은 손을 붙잡고 내 얼굴에 비비며 흐느꼈습니다. 보람아,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해. 보람이는 내 말에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아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우리 아빠 맞아요? 엄마가 말한 멋진 아빠가
정말 아저씨예요? 나는 보람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내 가슴에 얼굴을 묻게 했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내 심장 소리와 섞여 들어오는데 그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져와 다시금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내 비서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명예회장님께서 병원 입구에 도착하셨습니다. 소식이 벌써 들어간 모양입니다. 비서의 보고에 내 몸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나의 성공을 위해 서윤이를 내쫓았던 그 비정한 분이 오고 있다는 소식에 보람이를 아는 팔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비서실장, 지금 당장 보람이 데리고 별장으로 옮겨.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움직여. 내가 서둘러 지시를 내리는데 복도에서부터 지팡이 짚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서슬퍼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진혁 회장, 너 지금 여기서 무슨 망측한 짓을 하고 있는 게냐? 병실 문이 활짝 열리고 화려한 밍크 코트를 걸친 어머니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들어섰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운 보람이와 내 손에 들린 낡은 목도리를 혐오스럽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내가 일어서며 앞을 막아서자 어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쾅 하고 내리치셨습니다. 너 제정신이냐? 길거리 구걸하는 거지를 내 직속 병원에 데려다 놓고 친자 확인까지 했다며. 이사회 놈들이 벌써 수군거리는데 너는 이 소리가 안 들려. 어머니는 내 손에서 삐져나온 서윤이의 편지를 낚아채더니 그대로 찢어버리려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손목을 낚아채며 차가운 눈빛으로 응수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제 딸입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내쫓았던 그 여자가 목숨을 바꿔 지켜낸 제 핏줄이라고요. 내 고함에 어머니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보람이는 겁에 질려 침대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고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비웃음을 흘리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딸, 근본도 없는 계집애가 우리 가문 핏줄이라니 가당치도 않다. 당장 이해시설로 보내라.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내가 직접 손을 쓰겠다. 어머니의 협박에 나는 보람이를 품에 안고 병실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보람이가 내 옷자락을 잡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때문에 할머니랑 싸우지 마세요. 저 그냥 다시 엄마한테 갈게요. 엄마가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아이의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다시 한번 난도질했습니다. 나는 보람이의 어깨를 꽉 잡으며 세상에서 가장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넌 아무데도 안 가. 이제 아빠가 너 지켜줄 거야. 전 재산을 다 잃더라도 넌 절대로 안 놓는다. 나는 어머니를 지나쳐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어머니가 소리치는 욕설이 들려왔지만 나는 오직 품에 안긴 보람이의 가냘픈 숨소리에만 집중했습니다. 병원 주차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비서실장에게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서윤이, 보람이 엄마 행방 당장 알아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짙은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보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었고 서윤이가 겪었을 그 모진 세월이 눈보라가 되어 나를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별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보람이는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나는 아이의 목에 다시 목도리를 둘러주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서윤이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원망하지 않고 이 목도리를 보냈을까? 내 가슴 속에 차오르는 분노와 슬픔은 이제 막 시작된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별장에 도착해 보람이를 침대에 눕히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아이의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도는 방 안에서도 보람이는 무엇이 불안한지 자꾸만 몸을 웅크리며 잠꼬대를 내뱉었고 나는 그 앙상한 손을 쥐고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새벽 5시경 비서실장이 초췌한 안색으로 내 서재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와 낡은 휴대폰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그것을 내밀기 전 그는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이 건넨 서류의 첫 장을 넘기자마자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서윤이가 지난 10년간 머물렀던 곳은 도심 변두리의 재개발 예정지구, 볕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떠난 뒤 홀로 보람이를 낳았지만 우리 집안의 눈을 피해 가명을 쓰며 식당 설거지와 폐지 줍는 일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왜 나에게 연락 한 번을 안 한 거야? 그 모진 고생을 혼자 다 하면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으나 비서실장은 차마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윤 씨는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궁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생기면 모두 보람이 이름으로 저축을 했고 본인은 진통제 한 알로 버티며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내민 낡은 통장 복사본에는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피 같은 돈이 입금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통장 비고란에는 우리 보람이 학교 갈 돈, 보람이 예쁜 옷 사줄 돈 같은 글귀들이 눈물로 번진 채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깎아 아이의 미래를 샀던 것입니다. 내가 호텔에서 수백만 원짜리 와인을 마시며 사업을 논할 때 서윤이는 차가운 수돗물로 배를 채우며 아이의 분유값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지금 어디 있나? 병원에 있나? 당장 데려와야겠어. 내 물음에 비서실장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낡은 휴대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윤 씨는 3개월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퇴원을 반복하다가 결국 그 단칸방에서 홀로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이건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입니다. 액정 화면 속에서 나타난 서윤이는 내가 기억하던 그 화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빠져 퀭했고 뼈만 남은 얼굴이었지만 나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10년 전 그날처럼 애틋했습니다. 진혁 씨, 영상으로라도 보게 되어 다행이에요. 이 영상을 당신이 본다면 우리 보람이가 당신 곁에 있다는 뜻이겠죠? 미안해요. 끝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내가 없으면 보람이가 갈 곳이 없어서 정말 염치 없지만 내 마지막 이기심이라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화면 속 서윤이는 고통스러운 듯 가슴을 부여잡으면서도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보람이에게 아빠는 아주 바쁘고 멋진 사람이라고 가르쳤어요. 당신을 원망하지 않게 하려고 매일 밤 당신 이야기를 지어내서 들려줬답니다. 우리 보람이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리고 잘 때 꼭 콧노래를 불러줘야 잠이 들고요. 당신을 참 많이 닮았죠? 서윤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심한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손수건에 벌건 피가 묻어나는 것을 카메라 뒤로 숨기며 그녀는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진혁 씨, 당신을 사랑했던 걸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 보람이 잘 부탁해요. 그리고 그 목도리 당신이 사준 날 기억하나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날이었어요. 부디 우리 아이 춥지 않게만 해주세요. 영상이 끊기고 검은 화면이 남았을 때
나는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어도 이 고통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성공이라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실은 서윤이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음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회장님, 서윤 씨 시신은 무용고자로 처리되어 공영 묘지 합장 구역에 안치되었다고 합니다. 병원비 체납 때문에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고. 비서실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차 대기시켜. 서윤이에게 가야겠어.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나는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 별장을 뛰쳐나갔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히 코트를 들고 따라왔지만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이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불렀을 내 이름이 그 비좁고 추운 방 안을 떠돌았을 그녀의 한 서린 숨결이 내 온몸을 휘감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묘지로 향하는 길목에서 나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시절의 서윤이를 떠올렸습니다. 가난한 고시생이었던 나를 위해 자신의 등록금까지 내주며 웃던 여자. 내가 성공하면 꼭 호강시켜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녀는 그저 내 목에 낡은 털목도리 하나를 둘러주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목도리가 보람이의 목에 감겨 나를 찾아올 때까지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았던 것일까요? 공영 묘지는 황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름조차 없이 번호표만 꽂힌 묘비들 사이를 헤매며 나는 서윤이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진흙탕 길을 달리다시피 하며 찾아낸 532번 편말. 그 초라한 흙무덤 앞에 서는 순간 나는 다시는 그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절망감에 무너졌습니다. 서윤아, 내가 왔다. 진혁이가 왔어. 나는 차가운 흙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파헤치며 통곡했습니다. 화려한 비석도 꽃 한 송이도 없는 그곳에서 서윤이는 10년의 세월을 견뎌낸 마지막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내 어깨를 붙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묘비 편말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어서 정말 미안해. 내가 죽어갈 때 나는 뭘 하고 있었던 거니? 눈물로 범벅이 된 내 시야 속으로 문득 보람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별장에서 깨어나 아빠를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서윤이의 묘 앞에서 피눈물을 섞어 맹세했습니다. 너를 이렇게 만든 내 가족들, 이 세상의 시선, 그 모든 것에서 보람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너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보람이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아이로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별장으로 돌아왔을 때 보람이는 어느새 깨어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내 엉망이 된 옷차림과 흙 묻은 손을 보더니 조용히 다가와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갔다 왔어요? 보람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는 순간 나는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풍기는 옅은 병원 냄새와 그 뒤에 숨겨진 서윤이의 향취가 내 가슴을 다시금 적셨습니다. 그래, 엄마 만나고 왔어. 보람아, 아빠가 약속할게. 이제 다신 너 혼자 두지 않아.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별장 밖에서 요란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고 어머니가 보낸 경호원들이 정원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보람이의 귀를 막아주며 창밖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서윤이가 목숨과 바꾼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던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창밖을 가득 메운 검은 세단들의 전조등 불빛이 별장의 정원을 날카롭게 가로질렀습니다. 어머니가 보낸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별장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는 모습이 거실 통유리 너머로 비쳤습니다. 나는 겁에 질려 내 바짓가랑이를 꼭 쥐고 있는 보람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비서실장에게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문 걸어 잠가. 내가 허락하기 전엔 개 한 마리도 들이지 마. 비서실장이 당황하며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이내 사색이 되어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회장님, 명예회장님, 본가에서 나온 집행팀입니다. 회장님의 정신 건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지금 아이를 강제로 보호시설로 옮기겠답니다. 어머니의 잔인함은 내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녀일지도 모를 아이를 길바닥으로 내몬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문이 거칠게 두드려지는 소리와 함께 쇳소리 섞인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강 회장, 당장 문 열어. 이게 무슨 추태야. 근본도 모르는 애를 데리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어머니의 최측근인 박 이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보람이를 안아 서재 구석방에 숨긴 뒤 직접 거실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들이닥친 사내들이 내 앞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나는 서슬퍼런 눈빛으로 그들을 압도하며 박 이사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내 집이야. 내 딸이고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박 이사는 당황하면서도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이러실수록 상황만 나빠집니다. 명예회장님께서 이미 이사회를 소집하셨어요. 내일 오전이면 회장직 회의만이 가결될 겁니다. 그 아이만 내주시면 조용히 덮어주시겠답니다. 그들의 추악한 거래 제안에 나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수조원의 자산과 회장이라는 명예가 이 아이의 눈물 한 방울보다 가볍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박 이사가 내민 서류를 빼앗아 그들의 얼굴 앞에서 갈갈이 찢어발겼습니다. 가서 전해. 강진혁은 오늘부로 회장 자리를 던진다고. 하지만 내 딸을 건드리는 놈들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파멸시킬 거라고. 내가 소리를 지르며 그들을 밀쳐내자 서재 문틈으로 보람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목도리가 들려 있었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 무서워요. 나 때문에 아빠가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럼 나 그냥 갈게요. 보람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밖으로 걸어 나오려 하자 박 이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가 보람이를 낚아채려 손을 뻗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바닥에 나동그라진 박 이사가 코피를 훔치며 비명을 질렀고 경호원들이 일제히 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만해. 다들 멈추지 못해. 별장 현관에서 울려 퍼진 고함 소리에 모두의 동작이 멈추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어머니가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거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쓰러진 박 이사를 본체만 채하며 오직 나만을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강진혁, 내가 결국 미쳤구나. 그 죽은 여자가 귀신이라도 되어서 내 눈을 가린 게냐? 어머니는 휠체어 바퀴를 굴려 보람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팡이 끝으로 보람이가 들고 있는 목도리를 툭툭 치며 경멸 어린 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더러운 천조각에 휘둘려서 내 인생을 망쳐? 이 애가 정말 내 핏줄이라고 믿는 거냐? 그 여자가 어디서 누구랑 구르다 나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말들이 보람이의 귀를 파고드는 것을 막기 위해 나는 급히 아이의 귀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보람이는 이미 모든 것을 들은 듯 입술을 파르르 떨며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엄마, 나쁜 사람 아니에요.
매일 밤 아빠가 최고라고 말해줬단 말이에요. 할머니가 우리 엄마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요? 보람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치자 어머니는 대답 대신 아이의 뺨을 향해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나는 몸을 날려 보람이를 감싸 안았고 지팡이는 내 어깨 위로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격통이 밀려왔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어머니를 직시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게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가문의 품격입니까? 아이에게 손을 대는 순간 전 어머니의 아들이기를 포기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다시 부여잡으며 나를 향해 침을 뱉듯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내 뜻이 정 그렇다면 어디 한번 해보자꾸나.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너는 단돈 1원도 없는 알거지가 되어 길바닥으로 쫓겨날 테니 그 애랑 같이 구걸이나 하며 살려무나. 어머니가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비서실장이 내 어깨의 상처를 살피며 울먹였지만 나는 아이의 눈물부터 닦아주었습니다. 보람이는 내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끼다 문득 내 손목에 찬 시계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빠, 이거 비싼 거죠? 이거 팔면 우리 엄마처럼 안 아플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아빠가 돈 없어지는 거 싫어요. 아이의 천진한 걱정이 내 가슴을 다시금 후벼 팠습니다.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별장 창고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내가 회장이 되기 전 서윤이와 함께 쓰던 낡은 물건들이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10년 전 서윤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녹음기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보람아, 아빠는 이제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지키러 갈 거야. 내 엄마가 남겨준 진실 말이야. 나는 비서실장에게 내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어머니의 비자금 관련 서류와 서윤이의 마지막 영상을 담은 저장 장치를 건넸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전 세계가 우리 가문의 추악한 민낯을 보게 될 것이며 나는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더라도 내 딸의 이름만큼은 되찾아줄 것입니다. 나는 떨리는 보람이의 손을 잡고 별장을 나섰습니다. 뒤편에서 어머니의 경호원들이 다시 우리를 쫓기 시작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디찬 별장을 빠져나와 내가 도착한 곳은 화려한 본사 사옥도 안락한 저택도 아닌 서윤이가 마지막까지 몸을 뉘었던 그 비좁은 쪽방촌 근처의 낡은 호텔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은 여전히 사색이 된 얼굴로 노트북을 두드리며 언론사 접촉 상황을 보고했고 나는 잠든 보람이의 머리맡에 앉아 서윤이의 낡은 녹음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의 새벽 공기는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내 안에서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아침 8시를 기점으로 서윤 씨의 영상과 명예회장님의 비자금 세탁 장부가 모든 방송사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회장님도 검찰 조사를 피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비서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내 앞날을 걱정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받아야지. 10년 동안 내 딸을 저 추운 길바닥에 내버려둔 죄값치고는 경영권 따위 너무 가벼운 대가 아니겠어? 오전 8시 태양이 떠오름과 동시에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화려한 재벌 가문의 이면에 숨겨진 비정한 모성애와 한 여인의 숭고한 희생이 담긴 목소리가 전국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피를 토하며 보람이에게 아빠의 사랑을 가르치던 서윤이의 모습에 온 국민이 분노했고 어머니의 비자금 장부는 그룹의 도덕성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강진혁 회장, 내가 미쳤구나. 정말 우리 가문을 공중분해시키려는 게냐? 호텔방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은 수사관들이 아니라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수행원들도 물리친 채 홀로 들어와 내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셨습니다. 고개가 돌아갔지만 나는 미동도 하지 않고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제가 어머니께 드리는 마지막 효도입니다. 더 이상 죄짓지 마시고 사람답게 사세요. 제가 가진 모든 지분은 이미 사회에 환원하기로 재단에 위임했습니다.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허공을 휘저으며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궈온 성체가 단 한 번의 폭로로 무너지는 것을 보며 어머니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돈도 명예도 다 버리고 그 죽은 년 자식 하나 지키겠다고 이 난리를 쳐? 내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냐? 나는 어머니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아들로 사는 건 오늘까지입니다. 이제 저는 서윤이의 남편이자 보람이의 아빠로 살겠습니다. 수사관들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어머니도 저도 지은 만큼 벌을 받으러 가시죠. 어머니가 경찰에 연행되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에서 깬 보람이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무서운지 눈치를 보았습니다. 나는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보람아, 이제 아무도 우리 보람이 괴롭히지 못해. 아빠랑 같이 엄마 보러 갈까? 호텔 로비에는 수백 명의 기자가 진을 치고 있었지만 나는 보람이의 얼굴을 외투로 가린 채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화려한 스포츠카 대신 택시를 잡아타고 우리가 향한 곳은 서윤이가 번호표로 남겨졌던 그 황량한 공영 묘지였습니다. 가는 길에 나는 아이에게 예쁜 꽃다발과 따뜻한 우유 하나를 사주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여기 있어요? 엄마는 천국 같다고 했는데. 보람이의 질문에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묘역의 가파른 언덕을 올랐습니다. 532번 편말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미리 준비해온 정식 묘비를 꺼내 놓았습니다. 비석에는 나비자수 목도리로 우리를 연결해준 영원한 아내 서윤이라는 글자가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늦었지만 이제 우리 보람이 데려왔어. 이제 너 혼자 죽게 두지 않을게. 가문의 이름도 재산도 다 버리고 너희들 곁으로 왔어. 나는 서윤이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가 남긴 낡은 목도리를 비석에 정성스럽게 둘러주었습니다. 보람이는 엄마의 이름을 어루만지며 꽃송이를 하나씩 내려놓더니 내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진짜 멋진 사람 맞았어. 나 이제 안 추워요. 아빠가 매일매일 안아줘요. 아이의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참아왔던 눈물을 다시 쏟아냈습니다. 비록 화려한 회장실은 잃었지만 내 품 안에서 고르게 숨쉬는 딸아이의 심장 소리는 그 무엇보다 값진 성공이었습니다. 나는 서윤이의 무덤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법이 아니라 내 딸의 손을 잡고 평범하게 걷는 법을 배우겠노라고 말입니다. 하늘에서는 어느새 눈이 그치고 따뜻한 겨울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의 묘비 위에 앉은 작은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며 우리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마치 서윤이가 우리를 축복하며 웃고 있는 것만 같아 나는 보람이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추운 밑바닥에서 발견한 기적이 이제 막 새로운 꽃을 피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청 조사를 마치고 나온 오후 세상의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로 내 폐부를 파고들었습니다.
비록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편법과 어머니의 비자금을 묵인했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으나 내 마음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검찰청 정문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장대비처럼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강진혁 회장님, 재산 전액 환원과 회장직 사퇴가 진심입니까? 그 소녀는 정말 친딸이 맞습니까? 기자들의 고함 섞인 질문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나는 걸음을 멈추고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회장직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름인 아빠라는 직함을 얻었습니다. 제 딸 보람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 아내 서윤이에게 속죄하기 위해 평생을 바칠 것입니다. 비서실장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서윤이와 보람이가 살았던 그 낡은 단칸방 근처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화려한 저택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곳이었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달려 나와 내 품에 안기는 보람이에 옮기는 수천 평의 대저택이 주지 못한 안식 그 자체였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늦었어? 나 아빠 기다리다가 콧노래 100번도 넘게 불렀단 말이야. 보람이가 내 목을 꽉 껴안으며 투정을 부렸고 나는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비누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보람이가 서툴게 차려놓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무릎 위에 앉히고 서윤이가 남겼던 그 낡은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보람이에게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보람아, 여기 봐라. 엄마가 보람이 첫 걸음마 떼던 날 이렇게 적어놨네. 우리 보람이가 아빠 닮아서 걸음걸이도 씩씩하다고 말이야.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는지 보람이는 내 뺨을 작은 손으로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아빠는 하늘에서 제일 큰 별을 지키고 있는 대장님이라고. 그래서 너무 바빠서 못 오는 거니까 울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이야. 엄마 말이 맞았지? 보람이의 천진한 대답에 나는 목이 메어 대답 대신 아이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서윤이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나를 원망하는 대신 아이에게 아빠라는 존재를 가장 따뜻한 영웅으로 그려주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녀에게 준 상처를 그녀는 사랑으로 덮어 나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서윤이의 무연고 기록을 말소하고 그녀를 강씨 가문의 정식 일원으로 올리는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제 서윤이는 이름 없는 번호표가 아닌 내 아내로서 당당히 우리 곁에 남게 되었습니다. 나는 보람이의 손을 잡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쪽방촌 골목을 다시 찾았습니다. 보람아, 여기서 엄마랑 아빠 기다렸던 거 기억나? 내 물음에 보람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골목 귀퉁이의 낡은 전신주를 가리켰습니다. 응, 여기서 엄마랑 저기 지나가는 차들 구경했어. 엄마가 저기 나비처럼 멋진 차에 내 아빠가 타고 있단다 하고 알려줬어. 나는 그 전신주 앞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녀가 보냈을 그 춥고 외로웠던 밤들이 전신주의 그림자만큼이나 길게 느껴져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윤이의 이름을 딴 작은 복지재단의 기틀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돈으로 권력을 사는 법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에게 목도리 같은 따뜻함을 전하는 법을 그녀에게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 모퉁이에서 따뜻한 털목도리를 파는 상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보람이는 걸음을 멈추고 분홍색 예쁜 목도리를 한참이나 쳐다보았습니다. 아빠, 나 이제 그 낡은 나비 목도리 말고 이거 하고 싶어. 나비 목도리는 엄마 거니까 내가 엄마 대신 소중히 보관해 줄 거야.
아이의 기특한 말에 나는 분홍색 목도리를 사서 아이의 목에 직접 둘러주었습니다. 10년 전 내가 서윤이에게 목도리를 둘러주었던 그날처럼 가슴 한구석이 벅차올랐습니다. 보람이는 새로 산 목도리가 마음에 드는지 거울 앞에서 뱅글뱅글 돌며 나비처럼 웃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하나도 안 추워. 엄마가 하늘에서 나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아이의 웃음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질 때 나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의졸였습니다. 서윤아, 보고 있니?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쁘게 웃고 있어. 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어. 나는 이제야 진짜 인생을 살고 있는 기분이거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손님이 아파트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의 구속 소식 이후 소식이 끊겼던 어머니의 최측근 변호사가 서류 한 가방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상기되어 있었고 내 앞에 내민 서류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강진혁 씨, 명예회장님께서 수감 중에 이 서류를 작성하셨습니다. 반드시 보람이 양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나는 의구심 가득한 눈으로 유언장의 첫 줄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가 평생 숨겨왔던 서윤이와 관련된 충격적인 마지막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내민 유언장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내 손끝은 경련을 일으키듯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감옥벽 안에서 어머니가 휘갈겨 쓴 글씨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는 10년 전 내가 유학길에 오른 직후 어머니가 서윤이를 찾아가 저질렀던 잔인한 공작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사실입니까? 어머니가 정말로 서윤이의 수술까지 막았단 말입니까? 내 고함의 변호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어머니가 서윤이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그녀를 해외로 강제 이주시키려다 실패하자 모든 병원에 압력을 넣어 그녀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단칸방에서 암과 싸워야 했던 것은 단순히 가난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문이 거대한 벽이 그녀의 앞길을 조직적으로 가로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진혁 씨 명예회장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보람이 양의 눈망울을 보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서류는 서윤 씨가 치료받지 못했던 병원들의 명단과 당시 어머니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의 자술서입니다. 변호사의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유언장을 가슴에 품고 꺼느껴 울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내 여자와 내 아이를 천천히 말려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이 나의 비겁함이었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빠, 왜 또 울어? 아빠 울면 엄마가 하늘에서 속상해한다고 했잖아. 보람이가 어느새 다가와 내 눈물을 닦아주며 걱정스럽게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는 차마 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아이를 으스러지도록 껴안았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에게 내 할머니가 내 엄마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말을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나는 결심한 듯 변호사를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 단 1원도 받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검찰에 넘기세요. 어머니가 지은 죄는 어머니가 온전히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서윤이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변호사가 물러간 뒤 나는 한참 동안 보람이의 손을 잡고 거실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화려한 재벌 가문의 껍데기 아래 숨겨진 추악한 진실들이 이제야 모두 드러났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나는 서윤이의 사진 앞에 다시 섰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나를 꾸짖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서윤아, 내가 겪은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갚아야 하니? 너를 사지로 몰아넣은 게 내 가족이라니. 나는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보람이에게만큼은 이 잔인한 진실의 끝자락도 닿지 않게 하겠노라 맹세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마지막으로 구치소에 계신 어머니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마주한 어머니는 며칠 사이에 몰라보게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왔느냐? 유 원장은 읽어봤겠지. 그게 내가 내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재벌로 살려면 그 정도 비정함은 가져야 하는 법이야. 어머니의 변명에 나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틀렸습니다. 그건 비정함이 아니라 괴물입니다. 어머니는 승리했다고 생각하셨겠지만 결국 어머니 곁에 남은 건 차가운 벽뿐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괴물의 자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구치소 정문을 나서자 따뜻한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저 멀리서 비서실장의 손을 잡고 나를 기다리는 보람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나를 발견하자마자 활짝 웃으며 달려와 내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이제 다 끝난 거야? 이제 우리 안 헤어져도 돼? 보람이의 천진난만한 물음에 나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보람아. 이제 정말 끝났어. 이제 우리 보람이랑 아빠랑 엄마가 있는 행복한 곳으로 소풍 가자. 나는 보람이를 번쩍 안아 올리고는 우리를 기다리는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화려한 회장실도 수천억의 재산도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품 안에서 제잘거리는 딸아이의 목소리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서윤이가 잠들어 있는 수목장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서윤이에게 어머니의 유언장을 태워 날려보내며 진정한 이별을 고했습니다. 이제 그만 아파해, 서윤아. 이제 다 태워보냈으니까. 하늘나라에서는 그저 우리 보람이 커가는 것만 지켜봐줘. 연기가 되어 사라지는 종이 조각들을 보며 나는 보람이와 함께 손을 흔들었습니다. 비극은 끝났고 이제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보람이의 손을 잡고 언덕을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서윤이가 남겨준 이 낡은 목도리는 이제 내 심장에 영원히 감겨 내가 나태해질 때마다 그녀의 숨결을 전해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서윤이의 아픈 기억들을 모두 태워보낸 수목장지 언덕 위로 노을이 붉은 융단처럼 깔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곁에서 작은 돌멩이를 주워 비석 옆에 정성스럽게 쌓아 올리는 보람이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뒷모습 위로 쏟아지는 노을빛이 꼭 서윤이가 아이를 뒤에서 안아주는 포근한 그림자 같아 나는 다시금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빠, 이거 봐. 엄마 외롭지 말라고 내가 예쁜 돌멩이 성 만들어줬어. 엄마가 여기서 우리 지켜보는 거 맞지? 보람이가 해맑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앉아 이제는 제법 살이 올라 보드라워진 아이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래, 보람아. 엄마는 이제 안 추운 곳에서 우리 보람이 학교 가는 것도 보고 밥 잘 먹는 것도 보면서 매일매일 웃고 계실 거야. 나는 품 안에서 서윤이가 보람이에게 남겼던 그 낡은 나비 목도리를 꺼냈습니다. 비록 해지고 때가 탔지만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얻은
이 세상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나는 그 목도리를 비석 옆에 있는 어린 소나무 가지에 조심스럽게 걸어주었습니다. 서윤아, 이제 이 목도리는 내가 가져가. 보람이는 이제 내가 준 새 목도리하고 따뜻하게 잘 지낼 거니까 너도 하늘나라에서 이거 두르고 편히 쉬어. 바람이 불어오자 나비자수가 새겨진 목도리 끝자락이 마치 살아있는 나비처럼 허공을 향해 가볍게 날갯짓했습니다. 그 순간 보람이가 내 목을 꽉 껴안으며 내 귓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사실은 나 엄마가 보고 싶어서 밤마다 몰래 울었어. 그런데 이제는 안 울 거야. 아빠가 엄마 목까지 나 사랑해주는 거 다 알거든. 아이의 그 기특하고도 아픈 고백에 나는 보람이를 품에 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살 때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살아있다는 감각이 내 온몸의 혈관을 타고 뜨겁게 요동쳤습니다. 수조원의 계약서를 만질 때보다 내 딸의 작은 심장 소리를 가슴으로 느끼는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임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일주일 뒤 나는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보람이와 함께 작은 시골 마을의 초등학교 분교를 찾았습니다. 세상의 따가운 시선과 화려한 도심의 소음을 피해 보람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 운동장에 들어서자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고 보람이는 수줍게 웃으며 내 등 뒤로 숨었습니다. 보람아, 겁내지 마. 이제 여기가 우리 보람이가 친구들이랑 마음껏 뛰어놀 학교야. 아빠가 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나는 보람이의 책가방을 고쳐 메어주며 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교실로 들어가는 보람이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비로소 서윤이에게 했던 마지막 약속을 지켰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학교 정문 앞 낡은 벤치에 앉아 아이를 기다리는 동안 내 곁으로 익숙한 실루엣의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회장직을 사퇴한 뒤에도 끝까지 내 곁을 지키겠다고 고집을 피우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재단 설립 허가가 났습니다. 서윤 씨의 이름을 딴 나비 목도리 재단입니다. 회장님, 아니 강진혁 씨의 뜻대로 무연고 아동들을 위한 보금자리부터 지을 예정입니다. 비서실장의 보고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멀리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한 보람이를 가리켰습니다. 고생했네. 이제 나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서윤이가 남긴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그게 내가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씻는 길 아니겠나? 수업이 끝나고 종소리가 울리자 보람이가 나비처럼 팔풀거리며 나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이의 목에 감긴 분홍색 목도리가 바람에 흩날렸고 아이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내 목도리 예쁘대. 그리고 나 아빠랑 집까지 걸어가고 싶어. 나는 보람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노랗게 익어가는 논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로는 지는 해가 우리의 긴 그림자를 하나로 합쳐놓고 있었고 그 옆으로 보이지 않는 서윤이의 그림자가 함께 걷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보람이의 콧노래 소리에 맞춰 나직하게 화음을 넣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세단도 수많은 수행원도 없었지만 내 곁을 지키는 딸아이의 온기만으로도 나의 겨울은 이제 영원히 끝났음을 느꼈습니다. 집 마당에 도착했을 때 우체통 옆에 작은 나비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보람이가 그 나비를 보고 손을 흔들자 나비는 허공을 한 바퀴 돌더니 우리 집 지붕 위로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나는 그 나비가 가는 길을 끝까지 눈으로 쫓으며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서윤아, 고맙다.
우리 딸을 나에게 보내줘서, 그리고 나를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줘서. 아빠, 왜 또 엄마 생각해? 나 배고파. 아빠가 해주는 볶음밥 먹고 싶단 말이야. 보람이가 내 팔을 잡아당기며 투정을 부렸고 나는 크게 웃으며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 안으로 함께 걸어 들어갔습니다. 추위에 떨던 거지 소녀의 목도리를 풀었던 그날 밤의 기적이 이제는 우리 인생 전체를 비추는 영원한 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서쪽 하늘을 향해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사랑한다, 서윤아. 그리고 사랑한다, 우리 딸 보람아. 그날 밤 우리 집 창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온한 콧노래 소리가 오래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겨울밤 차디찬 눈보라 속에서 발견된 낡은 목도리 하나가 한 남자의 오만했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정작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온기를 잊고 살곤 합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뒤늦게 닿은 아버지의 진심과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을 놓지 않았던 어머니의 희생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울림으로 남았을지 궁금합니다. 비록 서윤 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나비자수 목도리는 보람이와 진혁 씨를 잇는 영원한 끈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화려한 회장실 대신 소박한 들길을 걸으며 그동안 잃어버렸던 평범한 행복의 조각들을 하나씩 채워나가겠지요. 여러분의 삶에도 차가운 바람을 막아줄 따뜻한 목도리 같은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내일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